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또 다른 기계학습 모델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몇 가지 모델들을 봐오면서 그 모델들을 어떻게 학습시키는지 보고 있었죠. 네, 그래서 이게 모델 학습시킨다는 과정이 결국은 이제 최적화랑 맞닿아 있다는 걸 이제 많이들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뭐 가장 처음에 봤었던 이런 리니어 리그레션, 리니어 리그레션 결국 이런 컴팩스한 옵티멀 컴팩스한 이런 로스 서페이스에서 이런 옵티멀 포인트를 찾는 그런 최적화 문제로 결국은 우리가 모델을 학습을 시켰었죠. 네. 그리고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 약간 이렇게 로스 서페이스가 이렇게 좀 생겼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레이던트 디센트라는 방법을 통해서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좀 이렇게 미니멈 포인트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최적화 기법으로 어떤 모델을 학습을 했었죠. 네. 그리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 우리 뉴럴 네트워크도 똑같은 방법,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학습을 시켰어요. 다만 이제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비해서 이 뉴럴 네트워크가 갖는 이 모델 파라미터의 수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하나 다 그레디언트 계산해서 업데이트 해주기에는 너무 이제 많은 거죠, 파라미터가.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좋은 방법이 백프로파게이션. 여기서 그레디언트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구하고 이 계산 과정에서 델타라는 게 나오고 델타라는 애들을 뒤로 쭉쭉쭉쭉 전달을 시켜주면 수많은 이제 계산 과정을 확 줄일 수 있었죠. 네. 대부분의 제 계산을 델타라는 녀석이 이렇게 전달을 받음으로써 해결을 해주니까 굉장히 이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고 또 하나 이제 동시에 적용되는 또 하나 테크닉 그래서 하나가 이제 백 프로파게이션이었고 또 하나가 이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with 미니 배치 줄여서 M이라고 할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백프로파게이션으로 계산한다 해도 결국은 이 그레디언트라는 거 예를 들어 W1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구한다 했을 때 이거를 제대로 계산하려면 시그마가 다 들어갔죠. 네. I 이퀄 1부터 n까지. 여기서 우리에게 갖고 있는 n개의 데이터 이 데이터를 모두 이렇게 때려 넣어서 뭔가 이 편미분 값을 계산해야만 이 녀석으로 이루어진 그 그레디언트 벡터가 이 로스 서페이스에서 이러한 로스 서페이스에서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방향을 딱 가리킬 수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를 다 넣어야만 딱 이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정확히 이거의 반대 방향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그레디언트 계산하는 건 좋은데 이 데이터 다 넣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죠. 요새 뭐 사용하는 데이터가 한두 개도 아니고 뭐 몇천만 개 이런 사이즈로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가 미니 배치를 뽑자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체 데이터에서 일부 이렇게 뽑아서 이걸로 이제 요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자. 네. 그럴 때 요건 m이 되겠죠. 네.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면 방향이 완전히 가파르게 증가하는 방향이 아니더라도 한 뭐 요 방향 혹은 뭐 이렇게 방향을 가리키더라도 뭐 그게 대략 뭐 완전 가파르게 증가하는 방향이랑 얼추 비슷할 거라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어프로시메이션 일부를 뽑은 어프로시메이션에 의한 계산이지만 뭐 그게 그래도 전체를 대표할 만한 여지가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표본 조사 같은 걸 할 때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지 않고 특정 집단에서 몇 명씩 뽑아서 뭐 출구 조사도 그렇죠. 네, 출구 조사 대통령 뭐 출구 조사 이런 것도 거의 뭐 몇 명만 했는데도 결과가 들어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몇 개를 뽑자 랜덤하게 그렇게 그레디언트를 좀 어프로시메이트하게 계산을 하자라는 게 이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with 미니 배치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이 백프로파게이션과 이 SGD with 미니 배치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이제 딥러닝의 학습을 뉴럴 네트워크의 학습을 빠르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정리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어떠한 이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냐면 우리 머신러닝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머신러닝이라는 분야가 있고 최적화라는 분야가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맞닿아 있죠. 얘네들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이 머신러닝에 많은 이제 모델들이 있어요. 머신러닝에 많은 모델들이 있는데 얘네가 이제 적절한 최적화 기법 또 많은 또 최적화 기법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많은 최적화 기법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애들 적절히 갖다 쓰는 거예요. 학습을 할 때. 주로 이제 머신러닝 에리아에서 뭐를 잘 정의해주냐? 바로 우리 로스 펑션. 로스 펑션을 잘 만들죠. 사람이 이제 로스 펑션을 잘 설계해요. 그러면 이 펑션을 미니마이즈 해줄 수 있는 최적화 기법을 잘 골라가지고 가져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어널리틱한 솔루션 바로 구할 수 있는 어널리틱한 솔루션 요거를 가져다 쓰고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뭐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런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걸 잘 가져다가 쓰고 근데 또 뉴럴 네트워크는 그거를 그대로 사용 안 하고 좀 이런 백프로파게이션이랑 뭐 SGDB 미니 배치라는 테크닉을 좀 가미한 거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케이스별로 어떻게 최적화를 해야 되는지 그런 이론이 있는데 걔네들이 이렇게 잘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머신러닝과 이 최적화 이론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서로 맞닿아 있고 굉장히 긴밀하게 이제 협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울 이 SVM 정말 이 딥러닝이 나오기 전까지 패왕 중에 하나였죠. 머신러닝 가장 이제 신뢰할 만하고 가장 이제 내가 쓰고 싶은 머신러닝 모델을 고르시오 하면 항상 탑3 안에는 들었었던
그런 이제 딥러닝이 나오기 전에 항상 탑3 안에 들었었고, 딥러닝이 이제 활개를 치고 있는 지금도 뭐 간단한 데이터셋이나 어떤 심플한 태스크에서는 여전히 딥러닝보다도 더 이제 선택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은 이 다른 어떠한 머신러닝 모델보다도 이 최적화에 좀 맞닿아 있어요. 이 최적화 이론에 가장 많이 이제 가져다가 쓰는, 그래서 굉장히 탄탄한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래서 정말 최적화의 많은 부분들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한번 이해를 하고 나면 이제 굉장히 이제 최적화 부분에서도 배울 게 많고, 머신러닝 측면에서도 배울 게 많은 그런 이제 이 최적화의 정수라고 할 수 있죠. 최적화를 가져다가 쓰는 이 머신러닝 이 패밀리들 중에서도 가장 끝판왕, 가장 이제 정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서론이 길었는데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을 완벽하게 설명하기는 아직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최적화의 많은 부분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수업이 최적화 이론 수업도 아니고 우리의 수업은 기계학습 이론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하기에는 좀 너무 이것만 한 몇 줄을 해야 되니까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적당한 레벨에서 이제 어떤 이론적인 지식을 전달하고, 좀 너무 투머치한 거는 그냥 죄송하지만 주입을 할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넘어갑시다. 이거는 그냥 외웁시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도 할 거예요. 다 그럴 건 아니고 이제 어떤 좀 너무 이제 최적화 쪽으로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그렇게 컨트롤을 하면서 이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네, 뭐 서론이 생각보다 길어졌는데 어쨌든 어떤 이제 순서로 할 거냐면 일단 SVM이 뭔지 봐야겠죠. SVM의 개념에 대해서 보고 SVM의 목적 함수를 설계할 거예요. 항상 똑같은 순서죠. 목적 함수를 설계하고 최적화를 적용해서 풀고 옵티멀 솔루션을 풀고, 그래서 목적 함수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목적 함수가 특이하게 이런 형태가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어떠한 이제 함수를 뭐 미니마이즈 해라, 그냥 항상 우리 이런 형태로 나왔었잖아요. 근데 SVM의 목적 함수는 여기 조건이 붙어요. 여기서 ST는 subject to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subject to, 이런 조건을 만족을 시키면서 이것을 최소화시키는 x를 찾아라, 이런 뜻이에요. 결국은 ST 예를 들어 뭐 gx 는 0보다 커야 돼 라는 제약 조건이 막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이것만 신경 쓰면 됐어요. 이거를 미니마이즈 시키는 옵티멀한 x 스타, 이거를 찾는 거에만 집중을 했었는데, 이제는 막 고려해야 될 제약 조건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x 스타는 동시에 이 gx라는 또 다른 함수에 넣었을 때 그게 0보다 커야 된대요. 그러면 이제 막 그냥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적용을 하기가 어렵죠. 뭔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새로운 유형의 목적 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랑 이제 전혀 다른 어프로치를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라그랑지아 멀티플라이어. 이 방법을 써서 이러한 형태의 최적화 문제를 푸는 것을 잠깐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그렸던 이 머신러닝 에리어가 있고 최적화 에리어가 있는데, 잠깐 이제 일로 갈 거예요. 잠깐 일로 가서 저 라그랑지아 멀티플라이어, ALM이라고 할게요. 라그랑지아 멀티플라이어 메소드라는 그런 이론을 잠깐 보고, 최적화 쪽으로 가서 이론을 잠깐 보고 다시 이제 올 거예요. 우리가 SVM이라는 걸 하는데 잠깐 이제 최적화 쪽으로 넘어가서 요거를 잠깐 보고 그 다음에 SVM으로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이러한 형태의 제약 조건이 달린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푸는 방법을 쭉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이 SVM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뭐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SVM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것을 본 다음에 이어서 이제 SVM을 볼 거고,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커널 트릭이에요. 커널 트릭. 이거는 사실 뭐 이것도 여러 이제 수학에서 동시에 다뤄지는 개념이긴 한데, 머신러닝 쪽에서도 많이 다뤄지는 거고, 어쨌든 커널 트릭이라는 걸 써서 이 SVM의 퍼포먼스를 조금 더 이제 펌핑시키는 그런 이제 기법을 볼 거고, 그래서 커널 트릭이라는 게 뭔지를 볼 거고, 그게 이제 SVM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프트 마진 SVM이라는 것도 보고 마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SVM이 꽤 길어질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러한 제약 조건이 달려 있는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푸는 방법, 그리고 커널 트릭. 이 두 가지가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할 예정이고, 이것도 사실 그렇다고 다른 것도 공부 안 해도 되냐? 절대 아닙니다. 다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중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두고두고 여러분들 평생 기억해 두시면 좋다. 이 정도로 이제 컨텐츠를 정리를 해보고, 서론이 그 어느 때보다 길었네요. 이제 SVM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인트로덕션 투 SVM.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 목적 함수를 세울 때 우리가 굉장히 그냥 직관적으로 세웠죠. 목적 함수를 그냥 정말 그 어떠한 트루 밸류 빼기 어떠한 예측값. 그래서 이 예측이 맞았는지 틀렸는지에 대한 로스. 정말 이렇게 직관적인 로스를 세웠었죠. 이렇게 직관적인 로스를 세웠는데 SVM의 로스는 조금 특이해요. 이거의 목적 함수는 좀 특이합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직관적이지 않냐, 그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굉장히 합리적이고 직관적인 어떠한 모티베이션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고민을 해본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제 디시전 바운더리를 끊는 문제를 풀고 싶어요. 데이터가 이렇게 두 종류에 있어요. 뭐 빨간 데이터, 그 다음에 파란 데이터. 이런 두 가지 종류의 데이터가 우리에게 있고, 이 둘을 딱 정확하게 분류를 해줄 수 있는 디시전 바운더리를 끊고 싶은데 정말 여러 개의 후보가 있잖아요. 여러 개의 후보가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여러 개 후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디시전 바운더리가 과연 뭘까? 예, 그거에 대한 고민, 순수한 고민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굉장히 여러 개 후보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일단 뭐 이런 거, 네. 이런 터무니없는 디시전 바운더리 몇 개 틀리는 디시전 바운더리보다는 지금 이런 예시에 나와 있는 A 또는 B 뭐 이런 애들을 예, 혹은 뭐 하나 비슷한 거 하나 더 그리면 뭐 C 네. 뭐 이런 애들 일단은 최소한 틀린 게 하나라도 있는 애들보다 더 좋겠죠. 네, 그거는 자명한 거고 SVM에서 고민하는 거는 이 A, B, C 중에서도 분명히 이제 우열이 있을 거다. 어떤 거는 좋고 어떤 건 나쁠 거다. 네, 이런 우열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제 요 A라는 녀석이 그나마 제일 좋은 녀석일 거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 제너럴라이제이션 퍼포먼스라는 거를 결국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디시전 바운더리가 이렇게 나타나면 좀 이 파란색 데이터의 분포랑 좀 연관되어 있는 뭐 이런 새로운 데이터가 딱 생겼다고 해볼게요. 이런 새로운 데이터가 생겼으면 이 녀석에 대해서 틀릴 녀석인 거죠. B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틀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있는 녀석이 A랑 B 중에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B야 라고 대답을 해야 될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요쪽 데이터에서도 예를 들어 이런 데이터가 하나 새로 들어왔어요.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지금 데이터 분포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러면 이 B라는 녀석은 틀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주어진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100%의 액큐리시를 보인다고 해서 그냥 장땡인 게 아니라 다 똑같은 디시전 바운더리가 아니라 우리는 미래까지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미래에도 가장 좋을 예정인 그런 디시전 바운더리는 과연 뭘까? 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수학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 마진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어요. 예, 마진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마진이라 함은 이 디시전 바운더리랑 특정 점들 사이의 거리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온다 해도 그것을 잘 분류할 확률, 분류할 수 있는 가능성 혹은 그 능력, 네, 그런 것을 이 마진이란 걸로 정의를 해보면 어떨까? 이 마진이란 걸 연관시켜보면 어떨까?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A랑 B를 이 마진이란 개념으로 다시 살펴보면 B는 특정 점들에 대해서 마진이 굉장히 작죠. 네. 그러니까 마진이 우리가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마진을 다 고려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 디시전 바운더리에서 가장 가까운 몇 개만 고려를 하면 되는데 그랬을 때 B 입장에서 이 디시전 바운더리 B 입장에서 지금 얘랑 제일 가깝죠. 뭐 얘는 사실상 고려할 필요는 없고 근데 이제 이 디시전 바운더리랑 가장 가까운 녀석과의 디스턴스를 보면 즉 마진을 보면 좀 짧아요. 네, 굉장히 짧아요. 이렇다는 거는 비슷한 데이터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해서 이런 데이터가 만약에 들어와 버린다면 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 자 이제 A를 보면 마진 A를 보면 뭐 얘랑 뭐 이렇게 좀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좀 그나마 A랑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들의 마진이 이렇게 다 넓어요. 네, 마진이 넓다라는 거는 이 데이터의 분포를 따르는 뭔가 비슷한 새로운 데이터 예를 들어 조금 뭐 이런 데이터가 하나 들어왔다 한들 A라는 녀석은 잘 분류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잘 분류할 수 있다 없다라는 가능성을 이 마진이라는 개념으로 측정을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마진이라는 것을 측정을 해서 이 마진이란 게 크면 클수록 좋은 디시전 바운더리다 라는 어떤 약간 수학적인으로 정의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녀석의 제너럴라이제이션 퍼포먼스가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마진이라는 개념으로 어느 정도 정의를 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하면 되겠어요? 네, 이 마진이란 거를 우리가 어쨌든 수학적으로 좀 다가갈 수 있어요. 이 거리라는 개념 쉽게 다가갈 수 있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이 마진이라는 거를 옵젝티브로 세워가지고 이 마진을 맥시마이즈 하자. 이 마진을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디시전 바운더리를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옵젝티브 펑션을 세워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그냥 뭐 실제값 빼기 예측값 이런 패러다임이랑 약간 다른 거죠. 네, 약간 좀 다른 패러다임의 로스가 나온 거예요. 예, 이 마진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이 마진을 맥시마이즈하는 디시전 바운더리를 찾자라는 게 이제 SVM의 기본 아이디어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찾은 이 디시전 바운더리 혹은 이제 뭐 선일 수도 있고 하이퍼플레인일 수도 있겠죠. 네, 어쨌든 선형의 이 직선 혹은 하이퍼플레인을 우리는 이제 서포트 벡터라고 불러요.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불러요. 네. 서포트 벡터 머신, 즉 이제 어떤 머신, 그냥 어떠한 그 장치인 거예요. 분류기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고 서포트 벡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디시전 바운더리가 나왔을 때 그 녀석과 가장 가까운 데이터 포인트들 좀 먼 애들은 필요 없어요. 먼 애들은 필요 없고 가장 가까운 애들을 서포트 벡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A라는 디시전 바운더리를 예로 들면 요 네 가지 데이터 포인트가 이제 바로 서포트 벡터가 되는 것입니다. 예, 벡터는 이제 뭐 데이터 하나를 벡터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벡터라는 말은 데이터 하나라는 표현이고 서포트 결국은 이 디시전 바운더리를 결정하는 거는 이 가장 가까운 요 녀석들이에요. 요 녀석들에 의해서 딱 이렇게 디시전 바운더리가 딱 지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녀석들이 딱 이렇게 딱 디시전 바운더리를 딱 이게 지탱을 해주고 있는 뭐 그런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서포트 벡터라는 네임이 붙은 것 같아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이 모델의 뜻은 서포트 벡터들로 인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디시전 바운더리 혹은 뭐 클래시피케이션 머신 혹은 어떤 분류기다. 이렇게 이 SVM의 네이밍을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SVM의 개념을 잘 봤고, 이제 우리가 오브젝티브 펑션을 설계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좀 몇 가지 좀 수학적인 것들을 짚고 넘어갈 텐데, 이게 뭐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는 개념들을 한 2페이지에 걸쳐서 얘기를 할 거예요. 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게 좀 안 본 지 오래됐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아서 잊어버렸을 만한 개념들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고 우리 오브젝티브 펑션을 한번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x는 데이터. 네, 지금 뭐 x는 이렇게 생긴 그냥 데이터라고 해볼게요. 네, 뭐 x1, 뭐 x2, 점점점점, 뭐 xd까지 있는 이렇게 생긴 열 벡터. 네, 그리고 이제 gx equal 0. 네, gx equal 0이라는 어떠한 하이퍼플레인이 있다고 해볼게요. 네, 뭐 2차원으로 이제 우리가 시각화를 해보면 뭐 이런 빨간색 빨간색 직선. 네, 요게 이제 고차원으로 확장되면 하이퍼플레인인 거예요. 어쨌든 2차원이니까 직선이라는 용어를 쓸게요. 네, 그래서 gx equal 0이라는 이 함수를 만족하는 이 x1, x2 점들의 집합이 바로 이 gx equal 0. 우리의 디시전 바운더리. 네, 요 직선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직선과 그 다음에 이 표면상에 있는 여러 점들의 관계 혹은 뭐 거리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따져볼 거예요. 네. 자,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 gx equal 제가 요걸 안 썼는데 gx equal w 트랜스포즈 x 플러스 b equal 0. 네. 이건 이건 그냥 기본이라서 안 썼어요. 네. gx의 수식은 w 트랜스포즈 x 플러스 b입니다. 네. 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gx예요. 그리고 gx equal 0을 만족하는 요 x에 대한 집합이 바로 이 직선이 되겠죠. 네, 자, 그럴 때 우리가 요 w 벡터, 잠깐 이 w 벡터에 주목을 해볼 거예요. 네. 자, 이 w 혹은 이제 웨이트 벡터, 웨이트 벡터 혹은 이제 노멀 벡터라고도 하죠. 접선 벡터. 네. 그러니까 요 w 벡터는 이 gx 하이퍼플레인 gx의 수직이에요. 네, 요거 어떻게 뭐 어떤 분들은 당연히 당연하죠라고 받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가물가물한데라고 느끼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왜 그러지라고 의미 드실 수 있는데, 이거 사실 다 배웠던 거고 그냥 한번 간단하게 증명을 해볼게요. 네, 예를 들어 요 gx equal 0이라는 선에 두 가지 점이 있다고 해볼게요. 얘가 x1이고 얘가 x2예요. 네, 그러면 이게 x1을 이제 gx에 넣으면 0이 나오죠. 예, x1을 gx에 넣은 게 이거고, 그 다음에 x2를 또 gx에 넣은 게 이거예요. 네, 이거 둘 다 0으로 똑같죠. 네, 자, 그러면 b는 이제 이렇게 지워지고 얘를 이제 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죠. 네. W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곱하기 x1 빼기 x2. 여기서 x1 빼기 x2는 둘 다 벡터잖아요. 네, 벡터라서 예를 들어 요게 벡터, 이 x1이라는 녀석을 벡터로 표현하면 이게 x1 벡터고 이게 이제 x2 벡터죠. 네. 그래서 x1 빼기 x2는 요 벡터죠. 요 벡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네, 요 벡터가 아니라 요 벡터죠.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요 둘의 내적이 0이래요. 네, 0이기 때문에 이 w 벡터는 항상 이 하이퍼플레인의 수직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미 어떠한 점 두 개를 잡아도 요 방향 혹은 뭐 이 방향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두 점을 잡든 이 하이퍼플레인과 정확히 일치하는 방향일 거고, 그러면 w는 어떠한 놈이든 내적을 하면 0이니까 딱 수직인 요 방향을 가리키고 있겠죠. 네, 그래서 뭐 w는 이런 성질이 있고, 네, 그 다음에 b는 바이어스고, 어떠한 점 xp, 어떠한 선 위에 있는 점 xp, 예를 들어 여기 xp라고 해볼게요. 네, xp를 잡았을 때 만약에 어떠한 xp가 디시전 바운더리 위에 있다면, 즉 이 선 위에 있다면 너무나 당연하지만 gxp equal 0이고, 예를 들어 우리가 xp가 뭐 위에 있다면, xp가 여기 있다면 g의 xa, 죄송합니다, xa죠. 네, xa가 위에 있다면 이거는 xa는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점 xb가 뭐 밑에 있다면 그 g라는 함수에 xb를 대입하면 0보다 작아진다. 요거는 뭐 우리가 계속 봐왔던 팩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봤었던 몇 가지를 가지고 조금 더 이제 한 걸음 나아가 볼 텐데, 네, 일단 어떠한 점, 이 평면 위에 있는 어떠한 점 x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네, 이 그림에서는 지금 여기라고 이제 이그젠플이 잡혔으니까 이 점 x, 이 점 x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이 어떠한 점 x와 그 다음에 우리 디스전 바운더리 혹은 어떠한 함수 gx equal 0과의 어떤 디스턴스, 디스턴스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사인드 디스턴스, 이거는 디스턴스긴 한데 부호를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x를 여기로 잡으면 이게 이제 디스턴스잖아요. 근데 요거는 0보다 작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부호가 있는, 나중에는 부호를 없앨 거지만 일단은 부호가 있는 거리 개념을 쓰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호가 있는 거리, 어떠한 점 x와 이 디시전 바운더리 사이에 부호가 있는 거리는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걸 한번 유도를 해볼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어떻게 유도를 할 거냐면, 뭐 x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요게 이제 x 벡터인 거예요. 예. 요 x 벡터 그리고 우리 요 지점을 이 x 벡터가 이 하이퍼플레인에 내린 수선의 발을 xp라고 해볼게요. 네. 이 수선의 발의 위치를 xp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xp 벡터 이렇게 그릴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요 x라는 벡터는 xp 벡터 더하기 요 벡터, 그렇죠? 네. xp 벡터 더하기 요 벡터, 네. 요 벡터. 좀 더 수직으로 그리고 싶어서 그냥 r을 아예 덮을게요. 네. 요 벡터. 자, 근데 우리가 요 벡터의 방향은 알고 있죠. 네. 바로 w. 네. 자, 그러면 우리가 w 분의 요 이거를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유닛 벡터죠. 네. 즉 딱 크기는 1이고 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네. 유닛 벡터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w라는 벡터가 있어요. 예, 이 w라는 벡터는 크기랑 방향을 갖고 있죠. 그래서 방향은 요 방향이고 크기도 요만큼 크기가 있는데 저건데 다시 요걸 제가 미리 적어놨는데 예,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예. 즉 바로 이 크기죠. 이게 바로 w 벡터의 크기죠. 놈이라고 영어로 놈이라 그러는데 이 놈을 이 w 벡터에 나눠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뭐 그냥 심플한 예시를 들면 2,4라는 벡터가 있어요. 네, 2,4라는 벡터가 있는데 좀 더 쉽게 3,4로 할까요? 네, 3,4라는 벡터가 있어요. 네, 3,4라는 벡터가 있는데 이 벡터의 크기가 5예요. 네, 예를 들어서 5라 그러면 이 5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벡터, 이 3,4라는 벡터를 이렇게 크기로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눠주게 되면 이 녀석의 크기는 1이 되면서 이 녀석의 크기는 1이 되면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즉 유닛 벡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크기는 1로 확 줄어들고 그냥 방향성이 남는 거죠. 자, 그럼 그거에 우리 이 길이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r이라고 정의를 해볼게요. 네, 이 길이의 식은 모르지만 이 길이의 값을 r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여기에다 r을 곱해준다면 이 유닛 벡터에다 r을 곱해준다면 그게 바로 1이라는 방향만 남은 이 벡터를 r만큼 이렇게 팽창을 시키는 거니까 바로 이 벡터가 되겠죠. 네, 바로 이 벡터가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쓴 거예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x라는 녀석, 어떤 임의의 점 x라는 녀석은 그 x라는 녀석이 요 디시전 바운더리에 내린 수선의 발 xp라는 벡터 더하기 그 디시전 바운더리에 이 노멀 벡터, 이 어떤 방향 벡터, 이 웨이트 벡터를 일단 유닛 벡터로 만든 다음에 그것에 그 길이 수선의 발의 길이만큼 곱해준 그 녀석과 같다라는 식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요 식을 세울 수가 있고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 수선의 발 이 gx에다 넣으면 값은 0이죠. 왜냐하면 gx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xp는 네. 자, 그래서 이제 gx라는 수식을 한번 써볼 거예요. 네, 요거는 그냥 gx를 풀어서 쓴 거고 네. 지금 우리 gx에다가 요 x라는 녀석을 넣은 거예요. 지금 알았죠? 네, 요 gx에다가 x라는 녀석을 넣으면 w 트랜스포스 x 플러스 b가 되죠. 네, 요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자, 근데 우리가 x를 이렇게 정했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한 x를 여기 넣어볼 거예요. 네, 여기 넣어보면 우리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요거를 이렇게 전개를 해보면 w 트랜스포스 xp 플러스 b를 이제 여기 미리 썼고 그 다음에 w 트랜스포스를 여기다 붙였네요. 그래서 이게 나왔어요. 네. 자, 근데 우리 요거를 한번 보면 w 트랜스포스 xp 플러스 b 이게 뭐냐면 요 gx에다가 w xp를 넣은 거죠. 네. 그리고 이게 0이라면서요. 네. 그래서 이게 지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파트는 지워지고 자, 이거 우리 어떻게 되는지 이제는 익숙하게 알고 있죠. 요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긴 벡터 w1 w2 점점점 wd 그 다음에 그것의 트랜스포즈 w1 wd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내적을 하면 요거의 루트 벗긴 게 나오죠. 네. 내적을 하면 w1 제곱 플러스 w2 제곱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wd의 제곱이 나오죠. 네.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냥 이거 루트 한 거에 제곱을 한 거니까 그냥 요 제곱이 그냥 없어지는 거죠. 분모는 결국 요거는 다시 쓰면 요거 지울게요. 네, 요거 다시 쓰면 요 w라는 녀석의 놈의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것분에 그래서 이거는 결국 w라는 놈의 제곱분의 w라는 녀석의 놈이니까 제곱이 없어지고 얘 분자가 없어져서 결과적으로 r 곱하기 w의 놈이라는 수식이 남았어요. 뭐가? gx가. 네, 우리 계속 gx에 대해서 보고 있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gx라는 녀석, 즉 요 우리 디시전 바운더리 함수 gx라는 함수에 x라는 좌표를 집어 넣었을 때 x라는 이 선 바깥에 있을 수도 있는 어떤 임의의 점 x라는 녀석을 집어 넣었을 때 그 녀석은 이 x라는 녀석이 그 gx에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 곱하기 이 w 벡터의 놈으로 심플하게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이 수선의 발의 길이 r에 대해서 정리하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까지 우리가 왔어요. 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가 드디어 마진에 좀 더 다가갔어요. 예. 마진이 뭐였냐면 이 길이었죠. 네. 어떤 특정 포인트에서 어떠한 하이퍼플레인 사이의 어떤 길이었는데 드디어 이 길이의 식을 우리가 얻었어요. 네. 그렇죠? 식을 얻은 거예요. 자, 그럼 거의 다 왔죠. 네. 우리 오브젝트 어떻게 세우면 되겠어요? 네, 이 마진을 맥시마이즈 해라. 이 마진을 맥시마이즈 해주는 W를 찾아라. 이렇게 오브젝티브를 세우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마진은 우리가 지금 다른 점들은 필요가 없다 그랬죠. 다른 점들은 필요가 없고 오로지 서포트 벡터들이 필요하다 그랬죠. 즉 이제 가장 이제 디스전 바운더리랑 가까운 그 녀석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이퍼플레인의 기울기랑 이 y절편 바이어스는 오로지 이 서포트 벡터들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고 뭐 이 녀석들이나 혹은 뭐 여기 더 데이터 더 있다고 해볼게요. 얘네들과는 이제 전혀 관련이 없었죠. 얘네들은 이제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를 못하고 가장 이제 서로 간에 근접해 있는 녀석들. 네, 클래스 두 가지 클래스가 있을 때 그들 가장 이제 경계선에 인접해 있는 녀석들, 가장 이제 서로 가까이 마주보고 있는 그 녀석들이 서포트 벡터일 가능성이 높고 그 녀석들에 의해서 이 디스전 바운더리의 모양이 결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마진이란 거를 이제 우리가 정확히 정의를 하면 거리예요. 거리인데 서포트 벡터들과 이 하이퍼플레인 사이의 거리를 이제 마진이라고 하고, 그럼 우리의 오브젝티브는 마진을 맥시마이즈 하는 거니까 2 곱하기 마진, 정확히 말하면 우리 요게 마진이니까 얘가 서포트 벡터라고 했을 때 얘가 마진이니까 마진 곱하기 2. 네. 이 녀석을 맥시마이즈 하면 되겠죠. 예, 그 말인즉슨 딱 이제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딱 이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2 곱하기 마진을 맥시마이즈 하는 거를 우리의 오브젝티브로 삼자 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서포트 벡터들 뭐 어떻게 찾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찾았다고 해볼게요. 네, 그래서 우리 두 가지 클래스가 있어요. 예, y 뭐 마이너스 1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y 플러스 1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 빨간 애들이라고 해볼게요. 그 중에서 서포트 벡터들을 x-라고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 플러스인 녀석들, 그들 중에서 서포트 벡터들을 이 x 플러스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마진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그 녀석들을 여기에 넣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 마진 이미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에다가 이 x 자리에다가 이 서포트 벡터들을 넣은 거죠. 네. 네, 그래서 마진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어떤 디스전 바운더리가 있을 때, 디스전 바운더리 G가 있을 때 이 디스전 바운더리 G에다가 X라는 이 마이너스 클래스에 속하는 서포트 벡터를 넣은 것, 그리고 플러스라는 녀석 클래스에 속한 서포트 벡터를 넣은 것. 네. 그리고 이 둘이 같아야 돼요. 이 둘이 같아야 된다는 것의 의미가 딱 한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네. 한가운데 있지 않으면 어때요?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되면 얘 입장에서는 왜 나한테 가까이 오지? 이러면 나랑 비슷한 녀석이 분류가 되면 잘못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고, 반대로 이렇게 돼서도 안 되겠죠. 네. 네. 이렇게 돼서도 안 되는 거죠. 예. 즉 이제 어떤 하나의 클래스에 속하는 서포트 벡터로부터 측정한 요 마진과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클래스로부터 속한 계산한 요 마진, 이 두 개가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다르면 불균형이 일어나서 특정 하나의 클래스에 대해서 잘못 분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딱 가운데에 있는 게 가장 이제 이상적인 상황이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 있는다는 조건이 바로 한쪽에서 측정한 마진과 다른 한쪽에서 측정한 마진이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을 같다라고 이제 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마진이 곧 이거고 그게 곧 이거고. 네.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마진 곱하기 2 요거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죠. 네. 자, 근데 이거를 맥시마이즈 하는 이제 오브젝티브를 세울 텐데 그 전에 우리가 좀 편리성을 위해서 해둬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네, 편리성을 위해서 해둬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W랑 B를 좀 어떻게 좀 노멀라이즈를 했다고 치는 거예요. 네. 어떤 식으로 노멀라이즈를 할 거냐면 이 x 플러스, 즉 요 클래스에 속한 이 데이터 포인트, 이 클래스에 속한 데이터 포인트가 G에 들어가면 그 값은 플러스 1이 나오고, 예, 그냥 요 값 자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값 자체가 1이 되도록 W랑 B를 조정을 하자는 거고, 그리고 요 마이너스 쪽 클래스, 예, 이 녀석이 들어간 함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도록 W랑 B를 컨트롤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gx 이퀄 0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x1 플러스 2 x2 플러스 4 이퀄 0 이라는 어떠한 식이라고 해볼게요. 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직선을 하나 생각해보면 2x1 플러스 4x2 플러스 8 이퀄 0. 네. 이 두 개의 직선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네. 이 두 개의 직선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같은 직선이죠. 네. 이 두 개는 정확히 같은 직선이에요. 네. 그려보면 완전히 일치합니다. 네. 이거 양변을 2로 나눠주면 얘랑 똑같아지죠. 네. 자, 근데 예를 들어 x1, x2가
자, 예를 들어서 뭐 1,1이라고 해볼게요. 쉽게. 예. 그러면 얘를 이제 xp라고 xp가 아니라 그냥 x 플러스라고 해볼게요. 예. 그러면 g x 플러스는 우리가 요거를 적용하면 1 플러스 2 플러스 4는 7이죠. 네. 근데 우리가 요거를 적용하면 2 플러스 4 플러스 8, 즉 14죠. 네. 네, 똑같은 직선인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똑같이 생긴 직선인데도 우리가 w랑 b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이것의 스케일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값의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거를 7로 만들 수도 있고 14로 만들 수도 있고 똑같은 직선인데, 자, 이 말은 우리가 스케일을 잘만 조정하면 이 x 플러스를 넣으면 1이 될 수 있는 w랑 b를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뭐 극단적으로 여기다 7분의 1 곱하면 되겠죠. 뭐 요 예시를 보면 이 예시만 이제 놓고 보면 7분의 1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네. 7분의 4 이러면 이제 1,1 넣으면 요 1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차피 w랑 b를 어떻게 스케일하냐에 따라서 이 값을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서 이 값이 1이 나오도록 우리가 w랑 b를 잘 스케일한다고 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x 플러스 포인트를 대입을 하면 우리의 디스 바운더리는 x 플러스를 집어넣으면 플러스 1이 나오고 x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 네. 이렇게 일단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네. 이런 어떤 트릭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이제 심플해져요. 오브젝티브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사인드 디스턴스, 이제 부호가 있는 디스턴스를 계속 고려하느라 이제 경우에 따라 플러스 1이 될 수 있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는 거고, 자, 이제는 이제 디스턴스를 이 부호를 없앨 거예요. 네. 2 곱하기 마진을 할 거예요. 네. 절대값 씌워서. 그러면 이게 되죠.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오브젝티브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게 w가 분모에 있어서 조금 최적화가 좀 어려운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게 뭐랑 똑같냐면 이 분모가 여기 있으니까 이 분모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랑 이 전체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쵸?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프로블럼을 바꾸자는 거죠. 어떻게? 이 분모를 미니마이즈 하는 이 프로블럼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미니마이즈 하는 것보다 요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게 조금 더 이제 똑같은 문제인데 좀 더 수월한 거죠. 왜냐면 요거는 루트가 막 이렇게 안에 숨어 있어요. 우리가 최적화를 해야 되는 이 W들이 루트 안에 숨어 있는데, 어차피 루트 우리가 뭔가 어떠한 최적화 시키고 있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최적화하나 이 함수의 루트 씌운 걸 최적화하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루트를 베껴 버리자는 거죠. 예, 제곱을 해서. 네. 그래서 제곱을 해서 루트를 베껴 버린 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나 원래 있는 걸 미니마이즈 하는 거나 똑같으니까 제곱을 취해서 루트를 베껴 버리자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제곱을 붙이면 나중에 이걸 미분할 때도 막 2가 튀어나오고 그러면 이제 좀 복잡해지니까, 예, 이렇게 2분의 1을 미리 써놔가지고 그런 좀 미래를 대비하는 수까지, 뭐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닌데,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요거를 이 마진 곱하기 2를 맥시마이즈 하자라는 것에서 출발해서 결과적으로 이 놈의 제곱, 2분의 1 W 벡터의 놈의 제곱을 미니마이즈 하자라는 결론까지 우리가 오게 된 거죠. 네. 근데 좀 이상하죠, 근데. 요거 솔루션 뭐예요? 네. 지금 요거 그림으로 그려보면 대략 뭐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W 뭐 2차원이라고 한다면 이게 W1이고 이게 W2인데 이렇게 생겼죠. 예.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의 형태로 이 값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W1, W2가 어떤 값을 갖냐에 따라서 이 오브젝티브 펑션의 값을 이렇게 등고선으로 표현을 한 건데, 이거 미니마이즈를 한다는 거는 결국 이 반지름의 제곱을 미니마이즈 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확 쪼그라들면 되잖아요. 예. 그냥 W1 이퀄 0, W2 이퀄 0으로 확 반지름을 쪼그라뜨려 버리면 이거 미니마이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결론이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건 마치 최고의 분류 정확도를 내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러면 틀린 건 없으니까, 뭐 이런 좀 되게 이상한 결론에 도달해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가 사실 그 제약 조건이라는 거를 고려하지 않아서 그래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냥 무조건 마진이라는 식 세우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맥시마이즈 하면, 혹은 이제 요거를 미니마이즈 하면 그냥 장땡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제약 조건이라는 거를 추가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너 분류 똑바로 해. 이런 쓸모없는 솔루션 내지 마. 분류도 다 정확하게 하면서 이 솔루션 만들어. 마진도 맥시마이즈 해. 예,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제약 조건을 걸어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약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뭐 이것도 쉬워요. 네. 그냥 데이터 똑바로 분류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두 가지 클래스가 있다 그랬죠. 네, y 이퀄 플러스 1, 그 다음에 y 이퀄 마이너스 1. 네. 그래서 y 이퀄 플러스 1인 데이터, 요 파란색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그 데이터를 요 x 플러스 1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 녀석들을 넣었을 때는 최소한 1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예요. 0보다 커야 되는 게 아니라 1보다 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가장 가까운 서포트 벡터, 그 녀석을 넣었을 때 값을 우리가 1이라고 해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서포트 벡터를 넣었을 때 1이 나오는 거고, 서포트 벡터보다 뒤에 있는 요 나머지 이 닌겐들, 얘네들을 넣었을 때는 1보다 커야겠죠. 네. 그래서 요런 식이 성립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뭐 다르게 표현하면 이 W 트랜스포스 x 플러스 1 플러스 b가 1보다 커야 된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빨간 녀석들, 네. 똑같은 논리로 얘네들은 넣었을 때 그 값이 마이너스 1보다도 더 작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즉 요 영역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제약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그때 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만들 때도 뭔가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재밌는 걸 했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로 통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어떻게 통합할 수 있냐면 이렇게 우리가 스마트하게 하나로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데이터, 파란 데이터를 고려해보면 얘는 1이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녀석들은 플러스가 되어야 되죠. 네. 그리고 지금 요 빨간색 데이터 그랬을 때 이 값은 마이너스 1이고 얘네들은 이제 0보다 작아져야 되죠. 음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음수에서 어차피 양수가 돼서 이렇게 쓰면 이제 두 가지를 둘 다를 한꺼번에 표현한 식이 돼요. 네. 네. 그래서 정리하면 요 파란 경우일 때는 이 y 양수고 이거 양수니까 이거 두 개 곱한 거 양수고 그 다음에 이 빨간 경우에 대해서는 y 음수고 요거 안에 있는 거 음수니까 음수 곱하기 음수에서 양수니까 결과적으로 플러스 1이 되고 네. 플러스 1보다 커지게 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제약 조건을 세우면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네, 요 들어맞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SVM의 목적 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SVM의 목적 함수예요. 네, 자 이 마진을 미니마이즈 해라. 마진을 맥시마이즈 해라. 네, 즉 요거를 요 놈의 제곱을 미니마이즈 해라. 그런데 모든 데이터, 우리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똑바로 분류를 해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디스 바운더리 GX가 만약에 똑바로 분류를 하고 있다면 다 만족을 하겠죠. 네. 어떠한 데이터를 넣든 예를 들어 빨간색 어떠한 데이터를 넣든 그 녀석의 이 데이터는 다 지금 x랑 y가 있는 거예요. 네, 정답값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떠한 데이터를 넣던 얘는 이제 y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작게 되겠죠. 네, 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뭔가 나올 거기 때문에 걔네가 곱해지면 결국 1보다 크게 되겠죠. 네. 그리고 요 플러스 영역에 있는 데이터 뭘 넣든 이 값은 1이고 그 다음에 뭐를 요 w 트랜스포스 x 플러스 b에 넣든 1보다 크기 때문에 1 곱하기 1보다 큰 거는 당연히 1보다 크죠. 네. 그래서 요 제약 조건 이 제약 조건을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다 넣어주면 네,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1번 데이터, 2번 데이터, 3번 데이터, 4번 데이터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해라 라는 제약 조건을 넣어주면 이러한 분류를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분류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디시전 바운더리이면서 마진을 맥시마이즈하는 디시전 바운더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스트롱한 제약 조건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PPT는 안 넣었는데 중요한 단어라서 제가 말을 하면 이거를 하드 마진 SVM이라고 해요. 하드 마진 SVM.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데이터가 이상적으로 생겼을 때 이런 데이터를 리니얼리 세퍼러블 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선을 끄면 완벽하게 분류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이야기해요. 이런 리니얼리 세퍼러블한 데이터에 대해서만 솔루션이 있는 그런 SVM을 그런 데이터에서만 워킹할 수 있는 SVM을 하드 마진 SVM이라고 하고 하드 마진 SVM을 푸는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스트롱한 제약 조건이죠.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다 맞아라. 그러면서 마진을 이렇게 맥시마이즈 해라. 네. 물론 이제 실제로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예, 거의 없습니다. 예, 실제로 리니얼리 세퍼러블한 데이터를 우리가 만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예. 그렇지만 왜 이거를 보냐면 우리가 여기서 출발할 거예요. 일단 이게 제일 쉽거든요. 우리가 제일 쉬운 요 케이스에 대해서 출발을 해서 그러면 리니얼리 세퍼러블하지 않은 그 대부분의 데이터는 어떻게 다뤄요? SVM이 못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거는 이렇게 약간 변형을 해서 이렇게 해결을 해요. 이런 논리로 좀 전개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하드 마진 SVM을 볼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리니얼리 세퍼러블 하지 않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이 여기에도 있고 뭐 파란색이 막 여기에도 있고 이런 리니얼리 세퍼러블 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 워킹하는 SVM을 볼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목차로 넘어가면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왔냐면 여기쯤 왔어요. 여기쯤 막 오브젝티브 펑션 세웠죠. 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그냥 그런 하드 마진 SVM을 다룰 거예요. 즉 이제 리니얼리 세퍼러블한 데이터에 대해서만 동작을 할 수 있는 SVM을 볼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배우는 커널 트릭이 바로 논 리니얼리 세퍼러블한 그러니까 리니얼리 세퍼러블하지 않은 죄송합니다. 네. 데이터가 막 이렇게 생겼을 때, 네. 그래서 O랑 X랑 아무리 막 분류하려고 막 직선을 꺼도 안 되는 이런 리니얼리 세퍼러블하지 않은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SVM, 얘네를 분류할 수 있는 SVM에 대해서 다루는 이제 두 가지 테크닉이 하나가 커널 트릭이고 또 하나가 이제 소프트 마진 SVM이에요. 네. 그래서 이 두 개는 좀 뒤에 다룰 예정이고 일단은 이 가장 쉬운 케이스 하드 마진 SVM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도달했어요. 딱 오브젝티브 펑션을 만들고 보니까 제약 조건이 붙어 있는 오브젝티브 펑션.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지?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적용할 수 없는 형태인 것 같아요. 우리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제약 조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터레이티브하게 랜덤한 데서 출발해서 그냥 적당한 데 빠져서 수렴해라 라는 거였는데 이거는 뭔가 그냥 그레디언트 디센트 예를 들어 이게 이제 우리가 원래 미니마이즈 하고 싶은 F였다면 뭔가 제약 조건이 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GX라고 한다면 이게 FX고 이게 GX라고 한다면 뭔가 GX보다 큰 에리어 GX가 0보다 큰 에리어 즉 요 구간에서만
옵티멀 포인트를 찾아라는 제약 조건이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뭔가 이렇게 요게 빠지는 전략을 취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과연 어떻게 이제 최적화를 하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알기 위해서 우리가 라그랑제 멀티플라이어라는 걸 한참 볼 거예요. 네, 그걸 한참 보고 다시 SVM으로 넘어올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이제 상황 파악을 좀 더 하면 제약 조건이 지금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무려 n개의 제약 조건이 있어요. 네. 지금 무려 n개의 제약 조건, 즉 데이터 하나하나마다 지금 데이터 하나하나마다 제약 조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얘도 똑바로 분류해야 되고 뭐 얘도 똑바로 분류해야 되고 제약 조건에 무려 n개가 덧지덕지 붙어 있는 옵티미제이션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푸냐면 라그랑제 멀티플라이어라는 방법을 도입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미리 결론을 미리 적어 놓은 거고 왜 이런 솔루션이 나왔는지 이걸 이제 잠깐 최적화 쪽으로 가서 요거에 대해서 한참 설명을 할 거예요. 일단 오늘은 결론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라그랑제 멀티플라이어라는 녀석이 있어요. 알파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멀티플라이어들의 집합 혹은 뭐 벡터죠. 그래서 얘는 뭐 알파 1, 알파 2부터 알파 n까지 구성되어 있는 녀석이고 모두 이제 0보다 커요. 네. 이런 멀티플라이어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생긴 오브젝티브 펑션을 다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쓸 수 있냐면 자, 새로운 오브젝티브를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오브젝티브는 어떻게 생겼냐면 원래의 오브젝티브 이게 결국 이거죠. 2분의 1 곱하기 w 놈의 제곱. 이게 이제 fw고 이거 마이너스 그다음에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제약 조건의 개수만큼 돌아요. 시그마는. 그래서 라그랑제 멀티플라이어 곱하기 제약 조건. 라그랑제 멀티플라이어 곱하기 제약 조건. 제약 조건이 뭐였죠? 이거죠. yi 곱하기 w 트랜스포스 x 플러스 b라는 제약 조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거 빼기 1, 이거 빼기 1은 0보다 크다. 왜냐면 보통 최적화 이론은 0보다 크다라는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제약 조건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근데 똑같죠 어차피. 이게 1보다 크냐냐 아니면 얘를 왼쪽으로 보내서 요거 빼기 1이 0보다 크냐 똑같으니까. 그래서 각각의 gi, w, b는 y 곱하기 yi 곱하기 w 트랜스포스 xi 플러스 b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이 녀석을 이렇게 라그랑제 멀티플라이어 알파 i랑 각각을 곱해줘가지고 이렇게 시그마로 그냥 덕지덕지 다 붙이는 거예요. 싹 그냥 시그마로 그냥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새로운 어떤 라그랑제 펑션을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듀얼 프로블럼이라는 거를 푼대요. 이게 뭐냐면 자 일단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미니마이즈 하는 문제를 풀고 자 이거에 대해서 미니마이즈 하는 문제를 풀면 우리가 알파에 대한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요거 새롭게 정한 요거를 w랑 b에 대해서 미니마이즈를 할 거거든요. 그 말인즉슨 가장 최소로 만드는 w랑 b를 찾을 뿐만 아니라 그 w랑 b 찾았을 때 그 최소값이 얼마냐, 즉 이거는 그 최소값이 얼마냐에 대한 펑션이 알파로 나타나게 되겠죠. 왜냐면 이 펑션에는 w랑 b랑 알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w랑 b를 어떻게 보면 없앤 거예요. 이게 이 w랑 b에 따라서 이 값이 여러 개 가질 수 있는데 알파까지 해서 w, b, 알파에 대해서 값이 여러 개 가질 수 있잖아요. 값이 여러 개 가질 수 있는데 그 중에 w랑 b 관점에서 최소가 되는 그 지점을 이제 찾는 거고 그 최소값. 그래서 이 최소값에 대한 함수로 이 나타납니다. 요 로스 알파가. 그래서 이 알파라는 거를 다시 이제 알파에 대해서 맥시마이즈를 하는 식으로 옵티멀한 w, b 그리고 옵티멀한 알파를 찾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찾는 거를 이제 듀얼 프로블럼. 이런 펑션을 라그랑제 듀얼 펑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지금 시간이 약간 애매하게 남았기 때문에 이제 다음 시간에서 하나하나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 언급을 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제가 완벽하게 설명드리긴 어렵고 최대한 저는 이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드릴 예정이지만 어떤 거에 한해서는 요거는 그냥 그러니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요 라그랑제 멀티플라이어 결론부터 말씀드렸는데 이 이론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